안녕하세요. 마루인터내셔널 배현수입니다. 시네마4D R21이 최근 C그래프에서 발표가 되어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스플래시 스크린이고요. 20 버전의 스플래시 스크린이 약간 차분한 느낌이었다면 21 버전에서는 조금 화려하고 좀 더 밝은 그런 느낌의 이미지로 바뀌었네요. 이번에 가장 새롭게 바뀐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용자 계정 유저 어카운트인데요. 이제 시리얼 키가 필요 없이 사용자 계정을 로그인을 함으로써 시네마4D가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 계정이 없으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사인업 히어를 클릭을 하시면 사용자 계정을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4D를 실행을 하게 되면 퀵 스타트 다이얼로그가 이제 열려서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프로젝트를 불러올 수 있고요. 최근에 작업했던 그 파일들이 리센트 이쪽 왼쪽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템플릿이 있어서 각각의 템플릿을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4D 관련된 소식들을 이제 이 퀵스타트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빠르게 얻으실 수 있고요. 튜토리얼 정보들도 많이 올라오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인터페이스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20 버전과 21 버전 레이아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바뀐 부분이 있다면 저기 PSR 이 아이콘이 밖으로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카테고리가 많이 정리가 돼서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쪽 메뉴에서도 보시면은 기존에 없었던 스플라이 메뉴가 따로 빠져나왔고, 플러그인 메뉴가 익스텐션 메뉴로 변경됐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를 보시면 툴 메뉴와 메시 메뉴, 스플라인 메뉴, 태그 메뉴가 많이 바뀌었는데, 기존의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찾으셨다면 조금 번거로우실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Shift C를 눌러서 바로바로 검색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태그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태그가 예전에는 그냥 모두 쫙 펼쳐져 있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돼서 애니메이션, 카메라, 헤어, 머티리얼 등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아까 보셨겠지만 제네레이터와 스플라인 제네레이터가 분리가 돼서 카테고리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그라프도 정리가 돼서 이제 임팩터 부분과 합쳐져 있습니다. 21 버전의 전체적인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20 버전과 조금 컬러가 다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 설정에서 컬러 스키마에 가셔가지고 이전 버전 컬러로 변경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변경된 컬러가 마음에 안 들면 리셋 시켜주는 버튼이 생겨서 사용이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노드 스페이스라고 있는데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솔로 버튼이 예전에는 합쳐져 있었는데 분리가 돼서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Make Editable 아이콘도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 DPI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새로운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해상도의 뷰포트, 텍스트의 가독성이 좋아지고 흐리지 않고 선명한 아이콘, 고해상도 픽처 뷰어를 지원하게 됐는데, 하이 DPI를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 예상이 되지만 아직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본사 측에 요청을 한 상태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고해상도 픽처 뷰어는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왼쪽이 이전 20 버전이고 오른쪽이 이제 21 버전에서 좀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지원이 됩니다. 자, 다음은 매니저의 속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20 버전에서는 36 fps 속도로 움직였다면 21 버전에선 59 fps로 움직이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맥을 보시면 19 fps에서 79 fps로 대폭적인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매니저 특히 타임라인 부분이 이제 속도 향상이 돼서 이용이 용이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젝트 에셋 인스펙터라고 해서 이전에 텍스처 매니저의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스펙터는 조사관, 감독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이를 하자면 프로젝트 내에 있는 에셋들을 이제 손쉽게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에셋 인스펙터는 그 프로젝트 내에 있는 모든 참조된 파일들을 나열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에셋 타입들을 보면 텍스처, 비디오 동영상, 사운드 파일, 외부 파일, 시네마4D, FBX, RMB 등등 가능하고요. CI 캐시 및 모그라프 캐시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서브스턴스, 볼륨의 파일들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참조된 파일들이 있는데 위쪽에 필터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 동영상들만 따로따로 보실 수 있고요. 외부 파일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캐시 파일도 마찬가지고 시나포디, 알렘빅, VDB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브스턴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쪽 필터 바를 통해서 직접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링크가 깨졌을 경우에는 왼쪽 스테이투스가 녹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여기 필터에서 파일 사이즈로 선택을 하면 그레이터 댄으로 조건을 선택을 해주면 지금 여기에 선택된 값보다 큰 파일들만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5만으로 바꾸면 이렇게 두 개의 TIFF 파일이 선택이 됩니다. 해상도도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의 클릭으로 선택한 에셋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모델링 파트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링 코어가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는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의 캡과 슬라이스를 메이크 에디터블을 했을 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합쳐지도록 디폴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오브젝트에서는 피벗이 센터가 아니라 바닥면으로 변경이 돼서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익스트루드, 매트리스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이너 이 세 가지가 변경이 됐는데 각각의 이제 포인트 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로운 코어에서 실행되는 명령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멜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 멜트 기능으로 삭제를 할 때 그 사이에 있던 포인트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 포인트들도 삭제가 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폴리곤 그룹 2 오브젝트 명령을 했을 경우에 20버전과 21버전의 속도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오브젝트를 5만 개의 오브젝트로 분리를 할 건데요. 자, 한번 영상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령을 동시에 실행을 했을 경우에 21버전 같은 경우는 5초 만에 완성이 됐어요. 이제 5만 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0버전은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링 코어가 개선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 거죠. 좀 오래 걸려서 속도를 빨리 돌려보면은 20버전 같은 경우는 5분 41초가 걸렸습니다.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웰드 할 때의 UV 보안. 20버전까지는 웰드 기능을 썼을 때 UV가 깨졌는데 21버전에서는 웰드 기능을 쓰더라도 UV가 유지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플레이를 했을 때 위쪽이 20버전이고요. 아래쪽이 21버전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은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를 했을 때 위쪽에서는 UV도 깨지고 UV 속성값이 21버전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웰드를 했을 경우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웰드를 하게 되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아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새로워진 캡과 베벨 기능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울 테두리 부분에 있는 베벨을 만들려면 상당히 모델링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는 간단하게 자, 베벨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이 사이즈 값을 올려도 형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근데 양쪽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 위쪽에 있는 세퍼레이트 베벨 컨트롤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각각 적용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 버전까지는 베벨 값을 올리면 이 면이 깨지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스텝 쉐입을 선택해주면 이런 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커브 형태에서는 커브 형태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브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그 형태에 맞춰서 베벨 적용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셋이 있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한 이 프리셋을 이렇게 대칭도 시킬 수 있고, 이름을 정해주고 저장을 한 다음에 로드 프리셋을 선택해주면 여기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플라인인데요. 스플라인을 다 선택해주고 여기에서 익스트루드를 시켜주고 면을 만든 다음에 이 사이즈에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면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캡과 베벨을 이용해서 만든 이미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드 관련된 향상된 기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드 스페이스가 이제 여기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선택한 렌더러에 따라서 실제로 작동하는 노드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피지컬 렌더러를 선택하게 되면 150여 개의 노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 렌더를 선택하게 되면 70여 개의 노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파티 렌더러의 경우에는 90개의 노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드 스페이스는 현재 렌더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러가 스탠다드이면 노드 스페이스도 스탠다드 피지컬로 선택이 됩니다. 새로운 노드 재질을 생성을 하게 되면 우선 노드 스페이스 공간을 통해서 스탠다드 피지컬 프로 렌더 서드 파티로 이제 공간을 형성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재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는 걸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하나의 머티리얼에서 여러 개의 노드 스페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스탠다드인데 노드 스페이스를 프로랜드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질이 프로랜드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21버전에서는 서드파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노드 API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드 API를 이용한 외부 렌더러들이 나오게 되면은 머티리얼을 컨버팅 하지 않고 바로바로 작업이 가능해지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채드 애쉬엘리 분께서 올려주신 SNS 내용인데 이번 시그라프에서 레드시프트 부스에서 이렇게 맥슨의 노드 에디터가 사용된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멘션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레드시프트가 지원이 되겠죠. 새로운 8개의 노드들이 추가가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리어 에버리지라고 그래서 이 불러온 이미지의
평균 컬러 값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이 이미지의 전체적인 평균 컬러 값이 이 컬러가 되겠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이런 서클 형태로 마스크를 주게 되면 이 흰색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의 컬러의 평균값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의 경우에는 여기 풀 부분이 있는 이렇게 색깔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블러. 별도의 외부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이 노드 내에서 이미지에 블러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캐시. 노드 머티리얼을 쓰다 보면 노드들이 수십 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노드를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림 속에 있는 노드도 마찬가지로 많은 노드들이 이제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걸면 약 40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기에 중간에 캐시 노드를 끼워주게 되면 이 마지막에 이 값을 캐시가 저장을 하고 있어서 렌더링 시간을 약 20초 정도로 줄여주게 되는 노드 재질입니다. 다음은 셀 노드고요. 쉽게 보시면 보로노이 쉐이더랑 좀 비슷하게 보이시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 context, 얘는 이 노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오브젝트의 외곽 아웃라인을 렌더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커널은 블러 노드의 확장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커널 노드에는 9개의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값인데 이런 식으로 다른 값을 입력하게 되면 또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치 필터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트레이스 멀티레이인데요. 기존에는 트레이스 아마 싱글 레이라고 해서 있었을 텐데, 이번에 새롭게 트레이스 멀티레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광선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광선을 추적하는 노드고요. 이 노드를 이용하게 되면 왼쪽처럼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별도의 라이트 없이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바닥에 이 노드 재질을 적용했는데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글로시 리플렉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크 SSS도 가능하고요. 이런 형태의 불규칙한 유리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사실 일반적인 재질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드 재질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라인 노드는요, 이 기본적인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의 복잡한 형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rbitrary Output Value, 줄여서 보통 AOV라고 부르는 AOV 멀티패스도 노드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노드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Add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멀티패스를 노드 그래프 내에서 모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Add to Render Setting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한 번의 클릭으로 AOV 패스들을 렌더 설정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스들을 뽑을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캐릭터 관련된 향상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트 관련된 부분인데, 우선 모드가 2개가 추가됐고요. 히트맵, 볼륨메트릭이 2개가 추가됐고, 더 정확한 웨이트 작업을 위한 본 글로란 옵션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무싱이 향상되고 빨라졌는데, 이것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웨이트 매니저에 보시면 오토 웨이트 여기에 모드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즈본 글로우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비포는 이제 20버전까지의 웨이트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외곽 부분이 부드럽지가 않은데 21버전에서는 스무싱이 부드럽게 적용되는 걸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오토웨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사무에서 가져온 캐릭터인데, 이쪽 팔을 돌리니까 이 옆구리 부분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죠. 그래서 모드를 디스턴스로 놓고 유즈본 글로우를 체크한 다음에 캘큘레이트를 해주면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할 때 웨이트를 잘못 잡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리자면 공룡인데요, 입 모양하고 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팔 움직이면은 앞발인가요? 움직이면은 몸이 같이 움직이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엔 모드를 볼륨메트릭을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 유즈본 글로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입과 팔 모두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UV 관련된 소식인데요, UV에 트랜스폼이라는 툴이 들어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UV를 이렇게 크기 조절도 할 수 있고 회전도 시킬 수 있고요. 이 축에 따라서 회전 방향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왜곡된 디스톨트도 가능하고 크기 조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변경됐고, 물론 이동도 가능하고요. 다른 변경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컬러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빠르게 변환이 되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Align to Spline이 여기 포지션 값을 보시면은 플레이를 하게 됐을 경우에 값을 100%보다 더 올려서 얘가 멈추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플라인 UI에 들어온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하나는 더블, 그리고 시미트라이즈입니다. 우선 더블부터 보시면 두 개로 만들어주죠. 똑같은 걸 두 개로 만들어주고, 시미트라이즈는 대칭으로 형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에 122여 개의 새로운 에셋들이 들어왔습니다. 멀티 인스턴스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이제 지원을 하고요. 컬러 추즈가 향상되었는데, 컬러 칩에 컨텍스트 메뉴에 있는 컬러 팔레트가 추가가 됐고, 컬러 서치 필드 크기 조정 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이 마지막에 입력된 값을 기억을 하게 됐고요. 피처 하이라이팅은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좋아하실 만한 기능인데, 파티클 리미터에서 벌스레이트를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게 키를 넣을 수 있고, 속도도 향상이 됐습니다. 렌더 큐에서 자동 이름 변경은 이제 비활성화가 가능하고요. 유저 데이터 매니저는 프리셋을 불러오고 저장이 가능합니다. 비포 애프터 애니메이션의 인피니트의 새로운 기본값은 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헬프 브라우저는 이전에는 프로그램 내에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질 타입에는 단축키를 지정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픽처 뷰어에 톤 매핑 필터가 추가됐고요. 임포트, 익스포트 팝업을 비활성화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포트를 할 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멋지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드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맥에서는 맥 OS 메뉴바를 지원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UV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UV 워크플로우가 업데이트돼서 8비트, 16비트, 32비트를 지원하는 프리뷰 옵션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룰러를 따르는 UV축과 V축을 따른 눈금자가 들어왔고요. 텍스처 링크를 위한 사용자 정의 가능한 기본 동작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링크를 항상 물어볼 건지, 절대 경로를 할 건지, SSL 복사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유저 데이터 태그가 추가가 됐고요. 기본 재질을 사용자가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탠다드를 많이 쓰시면 스탠다드를 기본 재질을 쓸 수 있고, 노드 재질을 많이 쓰시면 노드 재질을 기본 설정할 수 있도록 관계 설정에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상상된 노드 워크플로우. 그래서 이제 노드 워크플로우 내에서 컨트롤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노드가 복제된다고 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CAD 파일을 불러올 때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텔 엠브리가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래서 특정 씬에서는 렌더링 속도가 향상이 됐고 FBX, RMB이 각각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턴스 엔진도 업데이트가 됐고 후디니 엔진과 멜란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후에 다른 분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